2023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 최대 항공 전시회장에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다. 50년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를 들고 중동 사막에 섰다. KF-21 보람에 이름도 생소한 이 기체 앞에 러시아의 Su-57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검증된 강자와 도전하는 신의 72시간의 대결이 시작됐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12개국 국방장관들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운명을 건 승부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오전 7시 두바이 알막툼 국제공항 활주로 끝에서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기체 옆면에 태극기와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선명했다. 화물칸 문이 열리자 뜨거운 사막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 안에서 은빛 기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15년 동안 8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국산 전투기였다. 전시팀장 김재현 대령이 선글라스 너머로 기체를 바라봤다. 동체 표면에 맺힌 이슬이 햇빛에 반짝였다.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이 기체는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전 세계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공항 반대편에는 이미 러시아 전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검은색 Su-57 두 대가 경납고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기종이었다. 그 옆에는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러시아 기술진 20명이 기체 주변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들의 파란색 작업복에는 수호의 설계국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시장 입구에서는 각국 국방장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오만,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12개국 대표단이 이틀 안에 모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목적으로 왔다. 노후화된 F-16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는 중이었다. 시장 규모는 최소 200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이 넘었다. 김재현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다. 1번 차량, 이동 시작. 트레일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KF-21이 실린 대형 트레일러는 공항에서 전시장까지 8km를 이동해야 했다. 호위 차량 4대가 앞뒤를 막았다. 두바이 경찰 오토바이 2대가 선두에 섰다. 아침 7시 30분. 도로는 아직 한산했다. 하지만 전시장 주변은 이미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로이터, AFP, 알자지라, CNN,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 50대가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중 절반은 러시아관을 향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한국 기체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장 내부 한국관 부스에서는 이미 밤을 새운 직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대형 LED 스크린에는 KF-21의 비행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음속 돌파 장면, 급선의 기동, 미사일 발사 시험. 15초마다 화면이 바뀌었다. 부스 책임자 박민수 과장이 태블릿을 들고 동선을 확인했다. 러시아관은 한국관에서 정확히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같은 홀, 같은 라인.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두 부스를 비교하게 되는 구조였다. 박민수 과장은 어젯밤 러시아관을 둘러본 적이 있었다. Su-57 옆에는 실제 크기의 공대지 미사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부스 천장에는 러시아와 영어로 쓰인 대형 문구가 걸려 있었다. 검증된 전투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미국 록히드 마틴 부스 관계자 2명이 러시아관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들은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F-35를 판매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대결은 중요했다. 중동 시장은 여전히 거대했고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었다. 오전 8시 KF-21이 전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기체가 보이기 시작하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트레일러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부스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고정 장치가 풀리고 유압 장치가 작동하면서 기체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작업에는 정확히 28분이 걸렸다. 한국 기술진 15명이 기체 주변을 에워쌌다. 각자 맡은 구역을 점검했다. 랜딩 기어, 엔진 흡입구,
미사일 장착부, 레이더 덮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태블릿에 체크 표시를 했다. 30분 뒤 KF-21은 한국관 중앙에 우뚝 서 있었다. 조명이 켜지자 기체 표면이 은빛으로 빛났다. 양 날개 아래로 공대공 미사일 모형이 장착되어 있었다. 콕핏 캐노피는 열린 상태였다. 관람객들이 내부 계기판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김재현 대령이 부스를 한 바퀴 돌았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200m 떨어진 러시아관에서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이었다. 스피커 볼륨이 상당했다. 한국관까지 음악이 들렸다. 러시아 전시 책임자가 Su-57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시연 영상이 시작됐다. 대형 스크린에 Su-57이 수직 상승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어서 공중 고개 비행, 미사일 연속 발사 장면이 이어졌다. 화면 하단에는 최고 속도, 전투 반경, 무장 탑재량 수치가 깜빡이며 표시됐다. 관람객 수십 명이 러시아관 앞에 모여들었다. 김재현 대령이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50분. 공식 개막까지 10분 남았다. 전시장 정문이 열리면 첫 번째 VIP 관람객이 입장할 예정이었다. 사우디 왕세자의 특사 압둘라 빈 살만. 그는 이미 러시아관 방문 일정을 확정한 상태였다. 한국관 방문은 아직 미정이었다. 오전 9시 두바이 항공쇼가 공식 개막했다. 오전 9시 15분 사우디 특사 압둘라 빈 살만이 전시장에 입장했다. 그의 뒤로 수행원 6명이 따라왔다. 흰색 토브 차림의 압둘라는 곧장 러시아관으로 향했다. 러시아 전시 책임자 이고르 페트로프가 악수를 청했다. 통역사가 중간에 섰다. 압둘라는 Su-57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기체 표면을 손으로 만졌다. 콕핏 안을 들여다봤다. 이고르가 태블릿을 꺼내 성능 수치를 보여줬다. 최대 속도 마 2.0, 전투 반경 1500km, 무장 탑재량 6톤.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고르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Su-57은 이미 시리아 실전에 투입된 경험이 있다고 했다. 2018년부터 2년간 72회 출격 기록이 있다고 했다. 검증된 전투기라는 것이었다. 압둘라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수행원에게 뭔가를 지시했다. 수행원이 즉시 메모를 했다. 30분간의 설명이 끝나고 압둘라 일행은 러시아관을 나섰다. 한국관까지의 거리는 200m였다. 김재현 대령이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압둘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미국 로키드 마틴 부스 쪽이었다. 김재현 대령의 손에 든 자료집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한국관 앞을 지나가는 관람객들은 대부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KF-21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고 갔다. 반면 러시아관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입구부터 붐볐다. 이고르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다. 오전 10시 이집트 국방차관 일행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한국관에 먼저 들렀다. 박민수 과장이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5세대에 준하는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존 전투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능동전자주사 레이더를 장착해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집트 차관이 질문을 던졌다. 실전 배치는 언제입니까? 박민수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2026년 예정입니다. 이집트 차관의 눈빛이 변했다.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기체라는 뜻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3분 만에 한국관을 나섰다. 그리고 러시아관으로 향했다. 김재현 대령이 주먹을 쥐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관과 러시아관을 번갈아 관찰했다.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입력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관찰단도 보였다.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 4명이 러시아관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들은 Su-57의 엔진 부분을 유심히 봤다. 사진을 찍고 서로 중국어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한 명이 줄자를 꺼내 엔진 흡입구 크기를 재려했다. 러시아 경비원이 제지했다. 오전 11시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이 입장했다. 그는 한국관으로 직행했다. 김재현 대령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파키스탄은 이미 한국제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 중이었다.
KF-21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참모 총장이 콕핏에 올라가 보고 싶다고 했다. 기수준이 사다리를 가져왔다. 참모 총장은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살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음성 인식 시스템, 헬멧 조준 장치. 그는 10분 넘게 콕핏 안에 머물렀다. 조종관을 잡아보기도 했다. 발판을 눌러보기도 했다. 내려온 뒤 김재현 대령에게 물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당 7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참모 총장이 고개를 저었다. SU-57은 대당 500억 원이었다. 200억 원 차이는 작지 않았다. 파키스탄 국방 예산으로는 부담이 컸다. 그는 악수를 하고 떠났다. 역시 러시아관으로 향했다. 정오가 지나자 전시장은 인파로 가득 찼다. 일반 관람객들도 입장하기 시작했다. 한국관 앞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사진을 찍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적었다. 젊은 남성들이 KF-21 앞에서 셀카를 찍었다.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기체를 구경했다. 하지만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후 1시 말레이시아 국방부 조달국장이 도착했다. 그는 한국관과 러시아관을 모두 방문했다. 양쪽 자료를 받아들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엔진 출력, 레이더 성능, 무장 옵션, 정비 주기. 모든 항목을 엑셀 시트에 정리했다.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SU-57 쪽의 별표가 더 많이 찍혀 있었다. 특히 가격 항목에 빨간색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오후 2시 전시장 중앙 무대에서 특별 세미나가 시작됐다. 주제는 차세대 전투기 시장 전망이었다. 러시아 수호이 설계국 부사장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SU-57의 우수성을 45분 동안 설명했다. 스크린에는 각종 그래프와 시험 영상이 나왔다. 시리아 상공에서 촬영한 실전 영상도 공개됐다. 청중 300명이 박수를 쳤다. 한국 발표 순서는 네 번째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이성우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KF-21의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15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 6차례의 시험 비행, 국산화율 65% 달성 과정을 소개했다. 하지만 청중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발표 도중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었다. 뒷좌석에서는 하품하는 사람도 보였다. 오후 4시 김재현 대령이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다. 첫날 한국관 방문객은 총 87명, 러시아관은 240명이었다. 도입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명함을 남긴 사람도 3명뿐이었다. 전시장 밖 주차장에서 김재현 대령은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72시간 중 첫 8시간이 지났다. 남은 시간은 64시간이었다. 사막의 석양이 지고 있었다. 11월 13일 오전 6시 김재현 대령이 호텔 방에서 눈을 떴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스마트폰에는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로이터 통신 기사였다. 제목은 간단했다. 한국 KF-21 두바이서 고전. 기사 내용은 더 냉정했다. 러시아 SU-57에 밀려 관심 밖. 가격 경쟁력 부족. 실전 경험 전무. 세 줄 요약이 전부였다. 김재현 대령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오전 8시 전시장 한국관 앞.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어제 밤 같은 기사를 본 사람들이었다. 박민수 과장이 커피를 들고 왔다. 말없이 김재현 대령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KF-21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전 9시 요르단 국방차관 일행이 한국관에 도착했다. 김재현 대령이 직접 맞이했다. 차관은 KF-21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질문은 딱 2개였다. 실전 배치 시기는 2026년입니다. SU-57과 비교해서 장점은? 김재현 대령이 답했다. 레이더 성능, 정비 편의성, 운영 비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차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인사도 없이 그냥 걸어 나갔다. 러시아관 쪽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전시장 중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러시아 측에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고르 페트로프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늘 특별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화면이 켜졌다. SU-57이 이륙하는 장면이었다. 배경은 시리아 상공이었다. 실전 촬영 영상이었다. SU-57 두 대가 편대 비행을 했다. 지상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폭발 장면이 이어졌다.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다. 영상은 10분간 계속됐다. 야간 작전, 공중전,
정밀 폭격. 모든 장면이 실전이었다. 이고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SU-57은 검증된 전투기라고 강조했다. 72회 출격. 단 한 번의 피격도 없었다고 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김재현 대령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한국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원 3명만이 부스를 지키고 있었다. 오전 11시 30분. 오만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소는 러시아관 앞이었다. 그는 SU-57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만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12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SU-57이 최우선 후보라고 밝혔다. 이르면 연말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고르는 오만 국방장관과 악수를 나눴다. 두 사람은 함께 SU-57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한국관에서는 박민수 과장이 노트북을 닫고 있었다. 화면에는 오만 국방장관 기자회견 생중계가 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정오, 전시장 식당에서 한국 전시팀 15명이 모였다. 점심 식사 자리였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김재현 대령이 입을 열었다.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또 다른 직원은 물만 마셨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오후 1시, 인도네시아 공군 대표단이 한국관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30분 넘게 머물렀다. 질문도 많았다. 엔진 성능, 레이더 탐지거리, 미사일 호환성. 김재현 대령이 하나하나 답했다. 대표단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실전 데이터는 있습니까? 김재현 대령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실전 배치 전이라 실전 데이터는 없다고 했다. 대표단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자료집을 덮었다. 악수를 하고 떠났다. 역시 러시아관으로 향했다. 오후 3시, 미국 국방부 분석관 2명이 한국관에 들렀다. 그들은 질문 없이 기체만 살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10분 만에 떠났다. 표정은 무표정했다. 오후 4시, 중국 관찰단이 러시아관 앞에서 이고르와 긴 대화를 나눴다. 통역사를 통해 기술적 질문을 쏟아냈다. 이고르는 친절하게 답했다. 중국 측은 SU-57의 엔진 기술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후 5시, 김재현 대령이 본사에 두 번째 보고를 올렸다. 둘째 날, 방문객 수는 62명. 어제보다 줄었다. 도입 문의는 여전히 없었다. 오만은 사실상 SU-57 쪽으로 기울었다. 요르단, 이집트, 인도네시아 모두 부정적 반응이었다. 전시장 밖 주차장에서 김재현 대령은 또 담배를 꺼냈다. 두 번째였다. 평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이 계속 떨렸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72시간 중 32시간이 지났다. 남은 시간은 40시간이었다. 11월 13일 오후 6시, 두바이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 러시아 수호의 설계국이 주최하는 리셉션 파티가 열렸다. 초대받은 사람은 12개국 국방 관계자들이었다. 사우디, 이집트, 오만, 요르단, 카타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알제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모두 SU-57 잠재 구매국이었다. 샴페인이 돌고 캐비아가 나왔다. 이고르 페트로프는 각국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통역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쪽에서는 SU-57 홍보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 3개가 벽면을 가득 채웠다. 김재현 대령은 초대받지 못했다. 한국 전시팀 전체가 초대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는 호텔 로비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연회장 입구가 보였다. 고급 승용차들이 계속 도착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다. 모두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김재현 대령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오후 8시, 리셉션이 한창일 때였다. 이고르가 마이크를 잡았다. 특별 발표가 있다고 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이고르는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오만에 이어 이집트도 SU-57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이집트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수가 쏟아졌다. 계약 규모는 18대. 금액은 약 1조 원이었다. 이고르와 이집트 국방장관이 악수를 나눴다. 플래시가 터졌다. 샴페인 코르크가 날아갔다. 축배가 이어졌다. 김재현 대령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다. 로이터, 속보, 이집트, 러시아 Su-57 18대 도입 결정.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오후 9시. 한국 전시팀 숙소. 15명이 한 방에 모였다. 박민수 과장이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오늘 하루 언론 보도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로이터, AFP, 블룸버그, 알자지라. 모든 매체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러시아 Su-57, 두바이서 대성공. 오만 이집트 연이어 도입 결정. KF-21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한 직원이 노트북을 덮었다. 다른 직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김재현 대령이 입을 열었다.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봅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들이 지쳐 있었다. 오후 10시. 김재현 대령이 홀로 전시장으로 돌아왔다. 야간 경비원만 남아 있었다. 한국관은 조명이 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KF-21의 실루엣만 보였다. 그는 기체 앞에 섰다. 손으로 동체를 만졌다. 차가웠다. 15년의 개발 기간, 8조 원의 예산, 수천 명의 연구진. 모든 것이 이 기체 안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관심이 없었다. 200m 떨어진 러시아관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이고르와 직원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인 듯했다. 11월 14일 오전 3시. 김재현 대령이 잠에서 깼다. 악몽을 꿨다. KF-21이 전시장에서 철수하는 꿈이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기체가 트레일러에 실렸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오전 6시. 전시장. 김재현 대령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한국관 조명을 켰다. KF-21을 다시 점검했다. 먼지를 닦았다. 캐노피를 청소했다. 미사일 모형을 재배치했다.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모두 표정이 어두웠다. 오전 8시. 러시아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형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화물칸에서 뭔가가 내려졌다. 실물 크기 미사일이었다. R-77 공대공 미사일, KH-59 공대지 미사일. 각각 길이 3.6m, 5.7m였다. 러시아 직원들이 Su-57 옆에 미사일들을 배치했다. 오전 9시. 전시장 개장. 첫 번째 관람객은 카타르 국방차관이었다. 그는 곧장 러시아관으로 갔다. 새로 배치된 미사일들을 보자 눈빛이 변했다. 이고르가 설명을 시작했다. 각 미사일의 사거리, 탄두 중량, 명중률을 소개했다. 카타르 차관은 30분 넘게 러시아관에 머물렀다. 한국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전 10시 30분. 알자지라 방송국 취재팀이 러시아관 앞에 도착했다. 생방송 준비를 시작했다. 이고르가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Su-57 중동 지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카메라는 Su-57과 미사일들을 번갈아 비췄다. 생방송은 15분간 계속됐다. 중동 전역에 방송됐다. 시청자는 수백만 명이었다. 오전 11시. 파키스탄 대표단이 러시아관을 재방문했다. 어제 한국관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는 계약서 초안을 들고 왔다. 이고르와 회의실로 들어갔다. 1시간 뒤 나왔을 때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파키스탄도 Su-57 도입 쪽으로 기울었다. 정오. 김재현 대령이 본사에 긴급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3일 차인 오늘 이대로 가면 단 한 건의 성과도 없이 끝날 것 같다고 했다. 본사 임원이 물었다.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없나? 김재현 대령이 답했다.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침묵만 남았다. 오후 1시. 전시장 중앙 무대에 이고르가 다시 등장했다. 그는 특별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요르단도 Su-57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72시간 중 56시간이 지났다. 남은 시간은 16시간이었다.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관 뒤편 준비실. 김재현 대령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결과였다. 목은 쉬어 있었다. 수십 번 설명을 반복한 탓이었다. 손은 계속 떨렸다. 커피를 마셔도 멈추지 않았다.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왔다. 사장 직통이었다. 김재현 대령이 수화기를 들었다.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3일 동안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언론은 KF21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재현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이 말을 이었다. 오늘 안에 뭐라도 만들어내라고 했다. 그게 아니면 내일 당장 철수하라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김재현 대령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전 시장 밖 화장실에서 박민숙 과장이 세면대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다. 지난 6개월간 이 전시회를 준비했다. 밤을 새워 자료를 만들었다. 영어 발표 연습을 수백 번 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다. 오후 3시 전시장 한국관 앞 관람객은 거의 없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KF21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한국 직원 3명이 부스 앞에 서 있었다. 자료집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건네줄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두바이의 오후 기온은 섭씨 35도였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전시장 입구 쪽은 더웠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셔츠가 축축하게 젖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200m 떨어진 러시아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고르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SU-57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소리였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다. 활기찬 분위기였다. 한국 관광은 정반대였다. 오후 4시 프랑스 다소 항공사 부스 앞을 지나던 김재현 대령은 발걸음을 멈췄다. 라팔 전투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다소 직원들은 친절하게 답했다. 명함을 주고받았다. 상담이 이어졌다. 김재현 대령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넥타이를 풀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후 5시 한국 전시팀 전체가 부스 앞에 모였다. 15명 모두 지쳐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다. 말이 없었다. 김재현 대령이 그들을 바라봤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격려의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자신도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한 직원이 말했다. 대령님, 우리 내일 그냥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대령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오후 6시 로이터 통신이 특집 기사를 냈다. 제목은 두바이 항공쇼, 러시아의 완승이었다. 기사는 SU-57의 성공을 집중 조명했다. 3일 동안 세 나라와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다. 총 계약 규모는 48대. 금액은 2조 5천억 원이라고 했다. 기사 마지막 단락에 한 줄이 있었다. 한국 KF21은 관심 밖이었다. 단 한 줄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박민숙 과장이 그 기사를 읽었다.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오후 7시 김재현 대령이 혼자 전시장 옥상으로 올라갔다. 두바이 시내 야경이 보였다. 고층 빌딩들에 불이 켜졌다. 부르즈 할리파가 멀리 보였다. 화려한 도시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난간에 손을 올렸다. 바람이 불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었다. 모래 냄새가 났다. 입안이 까칠했다. 눈이 따가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세 번째였다. 평생 담배를 멀리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라이터 불을 켰다.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겨우 붙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기침이 나왔다. 목이 따가웠다. 그래도 계속 피웠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잘 되고 있냐는 내용이었다. 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후 8시 전시장이 문을 닫았다. 관람객들이 빠져나갔다.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러시아관에서는 직원들이 축배를 들고 있었다. 샴페인 병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국관은 조용했다. 직원들은 말없이 짐을 정리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72시간 중 64시간이 지났다. 남은 시간은 8시간이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11월 14일 오후 10시 김재현 대령이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내일 철수 준비를 해야 했다. 수송기 일정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다. 로비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두바이 항공쇼 특집이었다. 러시아 Su-57의 성공을 다루고 있었다. 화면에 이고르가 나왔다. 활짝 웃고 있었다. 김재현 대령이 TV에서 눈을 뗐다. 볼 수가 없었다. 그때 로비 입구로 낯선 일행이 들어왔다. 서양인 5명이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다. 김재현 대령은 그 배지를 봤다. 폴란드 국방부 마크였다. 그들은 프론트 데스크로 갔다. 체크인을 했다. 짐이 많았다. 여행용 캐리어 외에 서류 가방이 여러 개 있었다. 김재현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에게 다가갔다. 영어로 말을 건넸다. 폴란드에서 오셨습니까? 그중 한 명이 돌아봤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이름표에는 얀 코발스키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답했다. 맞습니다. 항공쇼 참관차 왔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명함을 건넸다. 한국 전시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얀의 눈빛이 변했다. 명함을 받아들었다. 자세히 봤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도 건넸다. 폴란드 국방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실무단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재현 대령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얀이 물었다. KF-21 전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얀이 시계를 봤다. 밤 10시였다.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방문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다. 폴란드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김재현 대령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다른 떨림이었다. 11월 15일 오전 6시 김재현 대령이 전시장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직원들을 모두 불렀다. 긴급 회의를 열었다. 폴란드 대표단이 온다고 알렸다.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그들은 부스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었다. 자료를 재정비했다. 조명, 각도를 조정했다. 모니터를 다시 켰다. 30분 만에 한국과는 3일 중 가장 깔끔한 상태가 됐다. 오전 8시 30분. 전시장 문이 열렸다. 첫 번째 관람객은 폴란드 대표단이었다. 얀 코발스키를 포함해 5명이 한국관으로 직행했다. 김재현 대령이 그들을 맞았다. 악수를 나눴다. 얀이 KF-21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다른 4명도 각자 위치에서 기체를 살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메모를 했다. 사진을 찍었다. 얀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레이더 성능은 어떤지, 엔진 출력은 얼마인지, 무장 탑재량은 몇 톤인지, 정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김재현 대령이 하나하나 답했다. 박민수 과장이 태블릿으로 상세 자료를 보여줬다. 폴란드 측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30분이 지났다. 얀이 중요한 질문을 했다. 러시아제 부품이 들어갑니까? 김재현 대령이 고개를 저었다. KF-21은 러시아제 부품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미국, 유럽, 한국 부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가 동료들과 폴란드어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김재현 대령에게 말했다. 콕핏에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다리가 설치됐다. 얀이 올라갔다. 조종석에 앉았다. 계기판을 살폈다. 조종관을 잡아봤다. 발판을 눌러봤다. 헬멧 장착 장치를 확인했다. 10분 넘게 콕핏 안에 있었다. 내려온 뒤 얀이 말했다. 인상적입니다. 그 순간 러시아관 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이골이었다. 그는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관에 있는 것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오전 9시 30분. 폴란드 대표단은 러시아관으로 이동했다. 이고르가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얀의 태도는 냉담했다. 악수도 짧았다. Su-57을 둘러보는 시간도 15분에 불과했다. 질문도 거의 없었다. 이고르가 설명을 이어갔지만 얀은 시계만 봤다. 15분 뒤 폴란드 일행은 러시아관을 나섰다. 다시 한국관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기술 자료를 요청했다. 엔진 사양서, 레이더 재원, 무장 호환성 목록, 정비 매뉴얼 샘플. 김재현 대령이 준비된 USB를 건넸다.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다. 얀이 받아들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전시장 안 소회의실로 이동했다. 문이 닫혔다. 1시간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오전 11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얀과 김재현 대령이 함께 나왔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얀이 말했다. 폴란드는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KF-21이 최우선 후보라고 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현 대령의 손이 떨렸다. 목소리도 떨렸다. 겨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얀 일행이 한국관을 떠났다. 김재현 대령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박민수 과장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72시간 중 71시간이 지났다. 남은 시간은 1시간이었다. 오전 11시 30분.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관을 떠난 직후였다. 전시장 입구로 또 다른 일행이 들어왔다. 루마니아 국방부 표식이 달린 배지를 탄 사람들이었다. 4명이었다. 그들은 곧장 한국관으로 향했다. 김재현 대령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루마니아 국방조달국장 미하이 포페스쿠가 악수를 청했다. 그는 폴란드 대표단과 같은 호텔에 묵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로비에서 얀을 만났다고 했다. 얀이 KF-21을 강력 추천했다고 했다. 미하이가 말했다. 우리도 러시아제는 피하고 싶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었다. 러시아제 무기 도입은 정치적으로 민감했다. 미하이 일행은 KF-21을 40분간 살폈다. 질문도 많았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가능성, 모든 것을 물었다. 김재현 대령과 박민수 과장이 번갈아 답했다. 미하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폴란드와 같은 조건이 가능합니까? 협상 가능합니다. 미하이가 명함을 건넸다. 다음 주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루마니아는 24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악수를 나누고 떠났다. 러시아관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정오, 로이터 통신 기자가 한국관에 나타났다. 3일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폴란드 계약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확인차 왔다고 했다. 김재현 대령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폴란드와 긍정적 논의를 했다고 했다. 기자가 메모를 했다. 사진을 찍었다. KF-21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20분 뒤 떠났다. 오후 1시 전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관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일반 관람객들이었다. 루마니아 대표단이 한국관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KF-21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질문을 던졌다. 자료를 요청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3일 만에 처음으로 바쁜 시간이었다. 러시아관에서는 이고르가 이쪽을 계속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오후 2시 터키 공군 참모차장이 한국관에 도착했다. 그는 폴란드 대표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KF-21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김재현 대령이 안내를 맡았다. 터키는 이미 한국제 K9 자주포를 1000문 넘게 도입한 국가였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참모차장은 30분 동안 꼼꼼히 살폈다. 특히 엔진 부분에 관심을 보였다. 터키는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었다. KF-21의 기술이 참고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재현 대령이 본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3시 알자지라 방송국이 한국관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생방송 준비였다. 3일 전 러시아관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송이었다. 김재현 대령이 인터뷰에 응했다. KF-21의 특징을 설명했다. 폴란드, 루마니아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카메라가 KF-21을 비췄다. 생방송은 10분간 계속됐다. 중동과 유럽 일부 지역에 방송됐다. 오후 4시 본사에서 축하 전화가 왔다. 사장 직통이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잘했다고 했다. 고생했다고 했다. 김재현 대령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참았다. 목이 메었다. 겨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오후 5시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 2명이 한국관에 들렀다. 그들도 폴란드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다. 폴란드가 선택한 무기는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노르웨이는 F-16 대체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KF-21도 후보 목록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명함을 교환했다.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6시 폐막식이 시작됐다. 전시장 중앙 무대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다. 두바이 항공쇼 주최 측이 우수 전시 부스를 발표했다. 러시아관이 1위로 호명됐다. 이고르가 무대에 올라갔다. 트로피를 받았다.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3일 전만큼 열렬하지는 않았다. 한국관은 특별상을 받았다.
신규 참가 부문이었다. 김재현 대령이 무대에 올라갔다. 작은 상패를 받았다. 박수가 나왔다. 짧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마주쳤다. 이고르와 김재현 대령. 악수를 나눴다. 이고르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김재현 대령도 악수에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오후 7시 전시장 문이 닫혔다. 72시간이 끝났다. 한국 직원들이 KF-21 주변에 모였다. 15명 모두 기체를 바라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박민수 과장이 기체 표면을 손으로 만졌다. 차가웠다. 3일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김재현 대령이 직원들을 돌아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기쁨과 허탈함이 동시에 보였다. 그가 말했다. 수고했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2024년 6월 15일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청사 앞에 태극기가 걸렸다. KF-21 정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계약 규모는 48대. 금액은 3조 4천억 원이었다. 폴란드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서명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김재현 대령은 객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7개월 전 두바이를 떠올렸다. 72시간의 지옥 같던 시간.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의 기적.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옆자리에 박민수 과장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두바이가 생각나시죠? 김재현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8월 루마니아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24대 1조 7천억 원 규모였다. 부쿠레슈티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루마니아가 동유럽 최초로 한국제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했다.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9월 터키와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엔진 기술 공유, 레이더 공동 개발이 포함됐다. 터키는 자체 전투기 개발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10월 로이터 통신이 특집 기사를 냈다. 제목은 한국 KF-21 유럽 시장 돌풍이었다. 기사는 9개월 전 두바이 항공쇼를 언급했다. 당시 참패했던 한국이 어떻게 역전했는지 분석했다. 폴란드의 선택이 도미노 효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기사 마지막에는 러시아 수호의 설계국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다. 우리는 폴란드를 놓쳤다. 그게 시작이었다. 2025년 3월 첫 번째 수출용 KF-21이 완성됐다. 사천 공장에서 출고식이 열렸다. 기체에는 폴란드 국기와 공군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살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김재현 대령을 찾았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참모총장이 말했다. 두바이에서의 당신 열정을 잊지 않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답했다. 감사합니다. 6월 폴란드 공군 기지. 첫 KF-21 네 대가 착륙했다. 활주로 양쪽에 폴란드 공군 장병 500명이 도열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조종사들이 캐노피를 열고 손을 흔들었다. 폴란드 국영방송이 생중계했다. 시청률은 40%를 넘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했다. 같은 날 모스크바 러시아 국방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동유럽 전투기 시장 상실이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한국에 빼앗겼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두바이에서 우리가 방심했다고 했다. 폴란드를 소홀히 대했다고 했다. 베이징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연구소에서는 KF-21 분석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두바이 항공쇼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스크린에 떠 있었다. 연구원들은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고 있었다. 예상보다 빨리 발전했다는 결론이었다. 2026년 11월, 정확히 3년 후, 김재현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그는 이제 방위사업청 항공사업 본부장이었다. 사무실 벽에는 두바이 항공쇼 사진이 걸려 있었다. KF-21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15명의 얼굴이 보였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자주 봤다. 볼 때마다 72시간이 떠올랐다. 첫날의 절망, 둘째 날의 무력감, 셋째 날의 기적. 모든 것이 선명했다. 책상 위에는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KF-21 수출 현황이었다.
폴란드 48대 납품 진행 중. 루마니아 24대 생산 시작. 노르웨이 도입 검토 단계. 필리핀 협상 진행 중. 말레이시아 관심 표명.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누적 수출액은 8조 원을 넘었었다. 하지만 김재현 준장은 숫자보다 다른 것을 생각했다. 두바이에서 함께 울었던 직원들을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도 없었다. 창밖으로 사천 공장이 보였다. 조립 라인에서는 새로운 KF-21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은빛, 기체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3년 전 두바이 사막에서 빛나던 그 기체처럼. 김재현 준장은 사진 속 자신을 봤다.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72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72시간이 3년을 만들었고 3년이 10년을 만들 것이었다. 두바이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날 것이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다. 단 한 번의 포기도 없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